잘라파고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육지로부터 고립된 채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진화해 독특한 생태계를 이룬 갈라파고스 제도처럼 일본 또한 외부와 단절된 환경 속에서 독자적인 문화를 만들었다는 것을 비유한 말이죠. 그래서인지 일본은 다른 나라들과는 확연히 다른 문화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어디서도 보기 힘든 자신들만의 규범과 질서를 만들고 그것을 오랫동안 지켜왔습니다. IT, 가전제품 같은 기술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일본은 소니, 도시바 등 혁신적인 브랜드를 앞세워 세계 시장을 선도했지만 점차 자국 시장에만 맞춘 일본형 기술로 발전 방향이 좁아지며 세계적인 트렌드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일본은 외부 세계와의 조화보단 자신들만의 기준과 가치관을 바탕으로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 결과 다른 나라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독특한 법과 문화가 생겨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오늘은 대다수의 나라에서는 불법이지만 일본에서는 괜찮은 것들, 즉 일본만의 독특한 법과 사회적 관습들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식을 탐하는 인간, 지식 사피엔스. 첫 번째, 법적 동의 연령 13세.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질서정연한 나라지만 동시에 가장 많은 금기를 품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세계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모순된 법의 그림자가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논쟁적인 것이 바로 법적 동의 연령입니다. 법적 동의 연령은 성적인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동의할 수 있다고 간주되는 최소 나이를 말하는데요. 일본은 이 법적 동의 연령이 아주 오랫동안 만 13세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도 극단적으로 낮은 수준에 속합니다. 물론 일부 개발도상국에서는 유사한 사례가 존재하지만 선진국 중에서는 일본이 사실상 유일합니다. 참고로 미국은 주마다 다르지만 보통 만 16세에서 18세, 한국은 만 16세가 기준입니다. 놀랍게도 이 법은 일본이 제국주의 체제를 막 구축하던 메이지 시대부터 존재했습니다. 이 시기 일본은 서구식 법체계를 빠르게 수입하는 과정이었는데요. 하지만 성에 대해서만큼은 도덕적 기준보다는 가문의 명예와 사회적 질서 유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다른 말로 여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보다는 가부장적 질서가 더 우선시되었고 당시 만들어진 법은 이후 100년이 넘도록 거의 변하지 않고 있었죠. 국제사회에선 일본은 아동 성착취의 사각지대라는 비판이 이어졌고 그리고 마침내 2년 전인 2023년 일본 국회는 법적 동의 연령을 만 13세에서 16세로 상향하는 개정형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만 16세 미만과의 성관계는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며 다만 만 13세에서 15세 사이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5세 이상 연상일 때만 처벌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죠. 하지만 법은 바뀌었지만 사법부의 인식과 사회적 규범이 바뀌기까지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입니다. 법이 개정된 후 2024년에도 일본 법원은 14세 소녀와 관계를 맺은 40세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이죠. 법은 바뀌었지만 의식은 그대로인 셈이었습니다. 결국 일본에서 이 문제는 단순히 법 조항을 바꾼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 100년 넘게 이어져 온 성문화와 사회인식을 구조적으로 바꿔야 할 어려운 숙제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 사촌과의 결혼. 일본의 결혼제도에는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는 다소 낯설게 들릴 법한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촌, 즉 일가 친척과의 결혼이 법적으로 허용된다는 것이죠. 물론 일본도 직계 혈족 및 삼촌, 이모, 조카 등 제3친족 이내의 혈족은 혼인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혈족 계산 방식에서 제4친족은 이보다 먼 관계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 금지 조항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죠. 사실 대부분의 나라는 사촌지간도 혈연관계로 보기 때문에 결혼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왜 아직도 이런 구시대적인 법이 바뀌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과거 일본 사회는 개인보다 가문을 중시했습니다. 가족의 재산과 혈통을 가문 안에 묶어두기 위한 장치로 가까운 친척끼리의 결혼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비단 일본만의 일은 아니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 가릴 것 없이 비일비재한 일이었죠. 하지만 문제는 일본에서는 지금까지도 이 법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사촌 간의 결혼은 이토코콘이라는 고유 단어까지 있을 정도로 일본의 역사 속에서 결코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아베 신조 전 총리의 가문입니다.
그의 할아버지이자 일본의 56대 총리였던 기시 노부스케 역시 자신의 첫 사촌과 결혼했습니다. 이후에도 두 명의 총리가 같은 형태로 혼인을 했습니다. 물론 오늘날의 일본에선 이런 식의 결혼은 흔하지 않습니다. 의학적, 윤리적 논의가 이어지고 있고 사회적 시선도 점점 달라지고 있죠. 하지만 이러한 관습은 일본 사회가 가족 단위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보여줍니다. 서구 사회가 개인의 선택과 혈연의 분리를 강조해왔다면 일본은 오히려 가문의 결속과 전통의 유지를 중시한다는 것을 보여주니까 말이죠. 세 번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일본에서는 누군가가 당신의 명예를 훼손하면 그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법을 가지고 있는 특정 국가에선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서구권 국가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법입니다. 왜냐면 미국과 유럽에선 명예훼손법이 표현의 자유에 강하게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죠.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다음에 두 가지가 순차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그 발언이 허위 사실이어야 하고, 두 번째, 상대방의 명예를 손상시켰음을 입증해야만 하죠. 즉 어떤 말이 사실이라면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정치인이 뇌물을 받았다는 사실을 증거와 함께 폭로하면 미국에서는 공익폭로로 박수를 받지만 일본에서는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웃나라 한국에도 비슷한 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며 공익 목적일 경우 면책 가능성을 비교적 넓게 인정합니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공익성의 인정 범위가 좁고 기업이나 유명인, 특히 정치인의 명예를 폭넓게 보호하는 경향이 강하죠. 일본에서 일어났던 실제 사례를 들자면 한 클럽에서 중강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한 언론이 실명은 공개하지 않은 채 그 사건을 보도했죠. 빠른 이해를 위해서 진짜 그냥 대충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보도가 나갔다고 해보죠. 불타는 태양이라는 클럽에서 일어난 중강간 사건은 비모 그룹의 막내가 주모자였다. 언론은 공익을 위해 사건을 보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명도 밝히지 않았고 내용 또한 완벽한 사실에 근거했다고 항변했죠. 그런데 법원은 보도된 내용만으로도 인물을 특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결국 재판은 강간범이 승리했습니다. 즉 일본 명예훼손죄는 진실 여부가 아니라 명예가 훼손되었는가에 더 큰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도 일본 언론은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비리를 보도할 때조차 실명은커녕 조직명조차 흐릿하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 실내 흡연. 오래전 일본에 처음 갔을 때 제일 놀랐던 점은 바로 담배였습니다. 식당을 들어갔는데 옆에 계시던 손님들께서 버젓이 담배를 피고 있었기 때문이죠. 놀라운 건 심지어 그 식당은 규모가 있는 쇼핑몰 안에 있던 식당이었는데 말이죠. 물론 2020년 이후 대부분의 실내 흡연이 법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도쿄올림픽을 앞둔 2020년을 기점으로 정부는 세계 기준에 맞추어 공공장소 흡연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했죠. 그 결과 대형 체인 레스토랑이나 패스트푸드점에서는 이제 흡연석 자체가 사라졌고 길거리에도 흡연구역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현재도 일본의 밤거리를 걷다 보면 여전히 흡연 가능한 가게들이 많습니다. 입구에 작게 붙은 이 흡연 가능 표시가 마치 오래된 시대의 흔적처럼 남아있죠. 법이 개정된 지 몇 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손님들은 자연스럽게 담배를 피웁니다. 법은 바뀌었지만 습관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세계의 금연 흐름과 전통적인 흡연 문화 사이에서 조용히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셈이죠. 다섯 번째, 포경. 포경이 그 포경은 아닙니다. 일본에서는 지금도 포경, 즉 고래를 사냥해 그 고기를 먹는 행위가 합법입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불법이거나 강하게 제한된 일인데 일본만큼은 여전히 문화적 전통이라는 이유로 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 일본인 대부분은 고래고기를 일상적으로 먹진 않습니다. 젊은 세대에게는 오히려 낯설고 살면서 한 번쯤 먹어본 음식 정도로 기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 특히 포경이 이루어지는 어촌에서는 여전히 고래고기가 지역의 상징이자 전통 음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곳에선 포경으로 잡은 고래고기가 마치 현지 특산품처럼 포장되어 관광객들에게 판매되기도 합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이런 고래고기 제품을 찾아볼 수 있을 정도인데요. 2019년 일본은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국제포경위원회 IWC에서 공식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자국 영해 내에서의 상업포경을 재개했죠.
당시 협상 대표였던 모리시타 조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래를 먹는 것은 일본의 오랜 전통이며 문화적 다양성은 존중받아야 한다. 이 발언은 일본 안팎에서 거센 반응을 불러일으켰는데요. 환경단체들은 시대에 역행하는 결정이라며 비판했고 일본 보수층은 문화 주권의 회복이라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럼 일본은 왜 이렇게 고래고기를 포기 못하는 걸까요? 엄밀히 따지면 고래고기는 수백 년간 이어져온 어업 전통의 한 축으로 인식됩니다. 에도 시대부터 나가사키 같은 해안 지역에서는 포경마을이 형성되었고 마을 전체가 고래 한 마리로 1년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래는 신의 선물로 여겨졌고 고래의 뼈와 기름, 내장까지 버리는 부분 없이 모두 이용해 삶을 살아갔죠. 그러니 일본의 포경지방 사람들에게 고래잡이를 금지한다는 것은 단순한 금지가 아니라 조상의 생업을 부정하는 일처럼 받아들여집니다. 또한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먹을 것이 부족하던 시절 미군정과 일본 정부는 대체 단백질 공급원으로 고래고기를 적극 권장했습니다. 그러니 일본의 중장년층에게 고래고기는 단순한 고기가 아니라 그 시절의 일본을 떠올리게 하는 전후 재건기의 상징이자 추억의 맛으로 남아있습니다. 결국 이 논란은 문화적 자존심과 국제적 시선이 충돌하는 지점, 즉 일본이 여전히 세계의 흐름과 다른 길을 걷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라는 말이죠. 자, 오늘은 이렇게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불법이지만 일본에서는 여전히 합법으로 남아있는 사례들을 살펴봤는데요. 일본의 법과 문화는 언제나 세계 표준과는 한 발짝 어긋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긋남 속에서 일본은 자신들만의 질서를 만들어왔죠. 이 모든 건 일본이 단순히 보수적인 나라라서가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보다 자신들의 질서를 우선시하는 나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본을 이해한다는 건 단순히 그들의 법이나 제도를 아는 게 아니라 그 법이 만들어진 역사적 맥락과 문화적 배경을 살펴봐야 합니다. 옳고 그름의 잣대가 아니라 다름의 렌즈로 바라봐야 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앞으로도 일본은 늘 그래왔듯 세계의 흐름과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지식을 탐하는 인간, 지식 사피엔스.